여보, 이 옷 어때? 평범한 주말, 평범한 쇼핑. 아내가 피팅룸에 들어간 지 단 10분. 여보? 다 입었어? 대답이 없어서 커튼을 젖혔는데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니 CX,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공기처럼 사라져? 어디 있어? 가게 주인은 뻔뻔하게 말한다. 손님, 아무도 안 왔는데요. 내 아내가 내 눈앞에서 그냥 없어졌어요. 경찰은 믿지 않았어요. CCTV는 고장, 증거는 없었어요. 하지만 IT 보안 전문가인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파헤친 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충격적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이런 끔찍한 범죄도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정의를 위한 작은 연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인천의 봄은 유난히 따뜻했어요. 4월의 햇살이 차이나타운의 붉은 간판들을 더욱 선명하게 비추고 있었죠. 준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걸었습니다. 결혼 2주년. 그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어요. 더구나 서연이 최근 장기이식 코디네이터로 승진한 것까지 겹쳐 오늘은 정말 완벽한 하루가 될 거라고 믿었죠. 여보, 오늘은 내가 다 쏠게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늘 지친 모습으로 돌아오던 그녀가 이렇게 밝은 표정을 짓는 건 오랜만이었어요. 준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로 일하는 그는 컴퓨터 화면만 보며 지내는 날이 많았거든요. 해킹 시도를 막고 시스템을 보호하는 일.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승진 축하 기념으로 내가 산다고 했잖아. 그동안 고생 많았어. 두 사람은 차이나타운을 지나 신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의 데이트였어요. 시장 특유의 활기찬 분위기가 두 사람을 감쌌죠. 떡볶이 냄새, 호떡 굽는 소리, 상인들의 호객 소리.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우와, 저 옷 좀 봐요. 정말 예쁘다. 서연이 한 가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월미 부티크라는 간판이 걸린 수입 의류 매장이었죠. 유리창에 있는 글자는 중간중간 떨어져 있고 분위기는 칙칙했지만 쇼윈도에는 화려한 원피스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시계를 봤어요. 오후 2시 30분. 시간은 충분했죠. 들어가서 구경해. 나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들어가요. 혼자는 심심하잖아요. 가게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1층에는 각종 의류가 빽빽하게 걸려 있었고 나무 계단이 2층으로 이어져 있었죠. 가게 주인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동남아 어디선가 온 듯한 억양으로 말했어요. 어서 오세요. 뭘 찾으시나요? 서연이 드레스 몇 벌을 만지작거리자 주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손님, 정말 좋은 눈을 가지셨네요. 방금 태국에서 직수입한 한정판이 있는데 보시겠어요? 2층에 있어요. 서연의 눈이 호기심으로 빛났죠. 준혁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병원에서 늘 하얀 가운만 입던 그녀가 이렇게 들떠하는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한정판이라니 구경만 할게요. 주인이 앞장서서 2층으로 올라갔고 서연이 따라갔습니다. 준혁은 1층에 남았어요. 어차피 여자 옷이니까 구경할 것도 없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회사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또 해킹 시도가 있었네요. 하지만 오늘은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일을 잊고 싶었거든요. 5분, 10분이 지나고 15분이 넘을 때였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옷을 고르는데 시간이 걸린다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다 봤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혁은 일어서서 계단 쪽으로 갔어요. 묘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서연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계단을 뛰어 올랐어요. 2층은 1층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피팅룸이 하나 있었고 옷걸이 몇 개가 놓여 있었죠. 하지만 서연은 없었습니다. 서연아! 장난 그만 쳐! 준혁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어요. 피팅룸 커튼을 확 젖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 2층으로 올라갔는데 다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가게 주인이 카운터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기요? 제 아내 어디 있어요? 주인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전에 2층으로 올라갔잖아요.
당신이 안내했고. 주인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차가운 표정으로 변했죠. 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2층에는 아무도 올라간 적 없어요. 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봤다고요.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을 켰어요. 부부가 서로의 위치를 공유하도록 설정해둔 것이었죠. 하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IT 전문가인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갑자기 신호가 끊길 수 있을까요? 경찰을 부를 거예요. 준혁이 스마트폰으로 누르려는 순간 가게 주인이 말했습니다. 부르세요. 하지만 CCTV도 없고 증거도 없어요.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 순간 준혁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일이었죠. 가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시장 골목이었죠. 사람들은 여전히 장을 보고 있었고 상인들은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김서연.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의 사랑하는 서연이 사라졌어요.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준혁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맴돌았죠. 서연아, 어디에 있는 거야? 봄날의 악몽이 시작된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준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24시간이 지나야 실종 신고가 가능하다고요? 그럼 이미 사라진 사람은 버려진 것도 모른다는 건가요? 담당 형사의 대답은 매정했죠. CCTV도 고장이었고 목격자도 없었으니까요. 증거가 없으면 수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 이렇게 춥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죠. 서연이 아침에 끓여놓은 커피가 아직도 주방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라벤더 향이 집안에 남아있었어요. 내가 직접 찾을 거야. 노트북을 켰습니다. IT 보안 전문가로 10년. 남들의 시스템을 지키는 게 직업이었지만 이제는 그 실력으로 아내를 찾아야 했어요. 먼저 신포시장 주변 상점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CCTV는 공공카메라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죠. 상인들이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한 사설 카메라들이 더 많다는 걸. 사장님,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약국, 분식집, 철물점. 하나씩 돌았어요. 대부분은 거절했지만 몇몇은 그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죠.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수집한 영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몇 개로 나누고 시간대를 맞춰가며 살펴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그래, 이거야. 드디어 찾았어. 월미 부티크 뒷골목을 비추는 철물점 CCTV에 검은 봉고차가 찍혀 있었어요. 서연이 가게에 들어간 지 정확히 15분 후, 그 차가 가게 뒷문에 정차했죠. 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확대했지만 흐릿했어요. 일부러 가린 것 같았죠. 이건 계획된 범죄가 분명해.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해킹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어요. 정의로운 일에만 실력을 쓰자고 다짐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배운 영상 복원 기술이 아직도 기억났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번호판의 일부를 복원했어요. 인천 347. 완전하진 않았지만 단서는 단서였죠. 다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범인의 차량이에요.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번호판이 불완전하네요. 그리고 이 차가 범죄와 관련됐다는 증거가 있나요?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더 무시당할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죠. 해커 동아리 시절 친구들. 지금은 각자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어요. 형. 나 준혁이야. 부탁이 있어.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사정을 설명하자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채팅방이 만들어졌고 각자의 전문 분야로 도움을 주겠다고 했죠. 다크웹을 뒤져볼게. 인신매매 관련 정보가 있을지도 몰라. 나는 차량 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 볼게. 금융거래 추적은 내가 할게. 준혁은 월미 부티크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가게 주인의 정보를 찾고 사업자 등록을 확인했죠.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드러났습니다. 가게는 6개월 전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어요. 이전 주인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새 주인의 신원은 모호했죠. 그러던 중 동료 한 명이 충격적인 정보를 보내왔습니다. 준혁아, 다크웹에서 이상한 걸 찾았어. 인천 항구 스페셜쇼라는 게시물인데 첨부된 스크린샷을 본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암호화된 메시지와 함께 높은 금액의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 있었죠. 특별한 상품, 신선한 재료, 의료 전문가 우대, 은어들이었지만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건 사람을 거래하는 것이었죠. 금융 추적을 맡은 친구가 또 다른 정보를 보냈습니다. 월미 부티크 계좌를 해킹했어. 정기적으로 큰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패턴이 있어. 준혁은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돈이 들어오는 날짜들, 그리고 그 며칠 후마다 심포시장 일대에서 실종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서연이가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가 된 게 언제였지? 병원 홈페이지를 확인했어요. 정확히 2주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월미 부티크의 최근 거래 중 가장 큰 금액이 입금된 것도 바로 그때였죠. 준혁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서연이를 노렸어. 처음부터 타겟이었던 거야.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를 연결하는 일.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준혁은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화면에는 다크웹 사이트가 떠 있었죠. 서연아, 조금만 기다려줘. 반드시 찾을게.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준혁의 추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키보드 타이핑 소리가 텅 빈 집안에 메아리쳤어요.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추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위험한 조직인지를. 하지만 알았다 해도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라면 지옥이라도 갈 수 있었으니까요. 준혁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에 뜬 내용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다크웹 깊숙한 곳. 그곳에서 발견한 동영상 목록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의사 K의 특별 수술, 간호사 M의 마지막 봉사, 약사 L의 새로운 역할. 모두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영상들이었어요. 제목만 봐도 소름이 돋았죠.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비트코인 결제를 요구하는 창이 떴어요. 가격은 상상을 초월했죠. 이게 뭐야?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그때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준혁아, 더 큰 걸 찾았어. 서현 씨가 근무하는 병원 서버에 해킹 시도가 있었던 기록이 있어.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언제? 한 달 전부터. 특히 장기 이식 대기자 명단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집중적이었어.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너무나 끔찍했어요. 준혁은 서연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가끔 업무를 볼 때 쓰던 것이었죠.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어요. 결혼기념일이었거든요. 파일을 뒤지다가 이상한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긴급 이식 대기자. 열어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모두 거액의 수술비를 낼 수 있는 환자들이었죠. 그리고 그 명단의 일부가 다크웹에서 본 구매자들의 암호명과 묘하게 겹쳤습니다. 대기자 A 3월 15일, 다크웹의 알파 0315, 대기자 B 4월 021, 다크웹의 베타 0402. 준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춰지고 있어. 대기자들이 불법으로 장기를 구하려고. 월미 부티크 주인의 통화 기록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해킹으로 얻은 데이터였죠. 특정 번호와 자주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 번호의 위치를 추적했더니 인천항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제3부두 근처였죠. 준혁은 망설였어요. 혼자 가기에는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믿어주지 않았고 시간은 흐르고 있었죠. 서연이가 거기 있을지도 몰라. 결국 그는 차를 몰고 인천항으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항구는 어둡고 을씨년스러웠어요. 제3부두에는 오래된 창고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버려진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준혁은 알아차렸어요. 한 창고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녹슨 철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창고 안에는 의료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수술대, 모니터, 각종 기구들. 마치 병원을 통째로 옮겨놓은 것 같았죠. 그리고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심장 박동을 측정하는 소리였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잡았어요. 누구야? 준혁이 돌아보자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팔, 차가운 눈빛.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준혁은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남자들이 쫓아왔습니다. 서라! 거기 서! 어둠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컨테이너 사이를 비집고 철조망을 넘었죠. 손바닥이 찢어졌지만 아픈 것도 몰랐습니다. 겨우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보니 남자들이 아직도 쫓아오고 있었죠.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현관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들이 서연이를 하지만 확실해졌습니다. 그 창고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불법 침입하셨다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를 봤다. 그게 범죄의 증거인가요? 준혁은 절망했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어요. 그래, 내가 직접 증거를 만들어야 해. 조직의 서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통화 기록, 위치 정보, 다크웹 활동,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조직이 사용하는 서버의 IP 주소를. 준혁은 깊은 숨을 쉬었어요. 지금부터가 진짜였습니다. 화이트 해커로 활동했던 시절이 떠올랐어요. 정의를 위해 싸웠던 때가.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싸움이었으니까요. 10년 만이네. 낡은 해킹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업데이트를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코드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녹색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빛났죠. 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시작해볼까? 너희가 서연이를 건드린 걸 후회하게 해주겠어. 조직의 방화벽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철옹성 같아 보였지만 준혁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에는 약점이 있다는 걸. 그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새벽 3시. 준혁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72시간째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조직의 방화벽을 뚫는데 성공했으니까요. 좋아, 성공이야. 화면에 서버 내부 파일들이 떴습니다. 수만 개의 폴더와 파일들. 하지만 준혁은 정확히 뭘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동영상 파일부터. 첫 번째 폴더를 열자 충격적인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들. 그리고 각 영상마다 의료진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지옥이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수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죠. 옆에는 칼을 든 남자가 서 있었고요. 제발, 가족이 있어요. 살려주세요. 영상 속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끄려다가 멈췄어요. 증거였으니까요. 끔찍하지만 필요한 증거.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예정 스케줄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준혁의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4월 20일 특별 게스트 간호사 S 장기 이식 전문. 오늘이 4월 19일. 내일이었습니다. 서연아.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영상 파일에 첨부된 정보를 확인했어요. 촬영 장소가 적혀 있었죠. GPS 좌표를 지도에 입력하자. 역시 인천항 제3부두였습니다. 더 정확히는 한성 냉동창고. 10년 전에 폐업한 수산물 냉동창고였어요. 준혁은 계속 파일을 뒤졌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죠. VIP, 고객 명단. 열어보니 익숙한 이름들이 있었어요. 정치인, 기업인, 심지어 경찰 고위층까지. 그들이 불법 장기 이식의 고객이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는지. 준혁은 모든 파일을 다운로드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서버에 악성 코드를 심었죠. 내일 생중계가 시작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를 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모았어요. 시민단체,
국제인권기구까지 수백 개의 주소를 입력했죠. 내일 오후 2시에 자동 발송, 생중계 시작 시간에 맞춰 모든 증거가 공개될 거예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서연을 구하려면 직접 가야 했어요. 준혁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근무하던 병원의 응급실 과장, 최 박사였죠. 서연을 아끼던 선배였어요. 최 선생님, 저 박준혁입니다. 서연이 남편이요. 준혁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요? 서연이가 납치됐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전화 너머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보낸 증거 파일을 본 최 박사는 경악했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도와주세요. 서연이를 아는 의사 선생님들께 연락해 주세요. 언론이 움직이면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최 박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병원 의사들 모두에게 연락하겠습니다. 서연이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전화를 끊고 준혁은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구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 도면을 구하고 진입로를 확인했죠. 혼자서는 불가능했지만 내일 오후 2시에 모든 게 폭로되면 특공대가 출동할 거야. 그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버텨줘, 서연아. 준혁은 가방을 챙겼어요. 노트북, 휴대용 해킹 장비, 그리고 부엌에서 가져온 칼. 무기라고 하기엔 초라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나았죠. 거울을 봤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눈은 퀭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서연아, 가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새벽 4시. 준혁은 집을 나섰어요. 차를 타고 인천항으로 향하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IT 직원이었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차창 밖으로 어둠이 걷히고 있었어요. 새벽의 첫 빛이 하늘을 물들였죠. 결전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1시 30분. 준혁은 한성 냉동창고 근처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었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증거가 언론에 공개될 거예요. 그리고 다크웹 생중계도 시작되겠죠. 창고를 감시하며 준혁은 생각했습니다. 경비가 생각보다 삼엄했어요. 입구마다 감시 카메라와 경비원들. 혼자서는 불가능해 보였죠. 조금만 기다려. 2시가 되면.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최 박사였어요. 준혁 씨, 준비됐습니다. 병원 의사 50명이 경찰서 앞에 모였어요. 기자들도 대기 중이고요. 준혁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를 꼭 구해주세요.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후 1시 55분. 준혁은 노트북을 켰어요. 다크웹 사이트에 접속했죠. 생중계 예고가 떠 있었습니다. 5분 후 시작 특별 게스트와 함께하는 스페셜쇼. 주먹을 꽉 쥐었어요. 2시 정각.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되려는 순간 준혁이 심어둔 악성 코드가 작동했어요. 실행됐어. 동시에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뉴스 속보들이 쏟아졌죠. 긴급 인천항 대규모 장기 매매 조직 발각, 충격 정치인과 기업인 연루 정황, 의료진 납치 감금 증거 공개. 창고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조직원들이 당황하며 뛰어다녔죠. 뭐야? 시스템이 왜 이래? 경찰이다. 경찰이 여기를 어떻게 한 거야?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대의 경찰차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준혁은 혼란을 틈타 창고로 뛰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조직원들은 모두 정문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창고 내부는 미로 같았어요. 냉동실들이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의료 장비들이 보였죠. 서연아! 어디 있어? 목청껏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그리고 4번째 방에서 서연아! 거기 있었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서연이 의자에 묶여 있었어요. 다행히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죠. 준혁이 달려가 포박을 풀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왔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여보, 정말 당신이야? 꿈이 아닌 거지? 그래, 나야! 이제는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어서 서둘러서 여길 나가야 돼. 서연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걸음이 힘들었어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월미 부티크의 주인이었어요. 감히 이렇게 망쳐놓고 어딜 가려고? 주인의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뒤로 밀고 앞에 섰어요. 비켜! 경찰이 곧 들어올 거야! 그 전에 너희부터 처리하면 되지. 주인이 달려들었습니다. 준혁은 옆으로 피하며 주인의 손목을 잡았어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준혁은 필사적이었어요. 서연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쿵! 경찰 특공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무기 버리고 손 들어! 주인은 체념한 듯 칼을 떨어뜨렸어요. 특공대원들이 달려와 제압했죠. 괜찮으십니까?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다 끝난 거야. 밖으로 나오자 수십 명의 경찰과 기자들이 있었어요. 구급차도 대기하고 있었죠. 의료진이 달려와 서연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경찰 관계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준혁 씨죠. 덕분에 큰 범죄 조직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대답 대신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검거된 범죄자는 43명이었습니다. 구출된 피해자는 서연을 포함해 12명이었죠. 정치인 3명과 기업인 5명도 구속됐어요. 경찰 내부의 부패 경찰관들도 잡혔고요. 한 달 후, 준혁과 서연은 심리상담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서연은 여전히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옆에 있어서 견딜 수 있었죠. 오늘은 어때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서연이 말했어요. 고마워. 날 포기하지 않아줘서. 당연한 거잖아. 우리는 부부니까. 두 사람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다크웹 범죄 피해자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죠. 준혁은 IT 보안 기술로, 서연은 의료 지식으로 피해자들을 도왔어요. 이 사건은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들이 검거됐죠. 봄이 다시 왔어요. 준혁과 서연은 다시 인천을 찾았습니다. 신포시장은 여전히 활기찼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장을 보고 있었죠. 여기 오니까 기분은 어때? 괜찮아?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악몽 같았던 봄은 지나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죠. 희망의 봄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